마케트가 3~4%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걸 잠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현금을 가만히 둘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탈탈 털어가지고 다 주식을 다 넣었어요. 그 경조사 있을 때 삼성전자 하나 팔아야 돼요. 내가 요령 가르쳐줄게. 어떡해요? 돈 벌고 어떡해? 싶다며. 돈을 조달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토킹헤즈 강지영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한 번도 스친 적 없는, 그리고 같은 업에 종사하지만 접점 없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미래를 만드는 관계자들의 대화로 돌아왔습니다. 토킹헤즈 시즌2 안녕하세요. 세트 달라지고 좀 바뀌었죠. 네. 토킹헤즈 시즌1에서 이제 밥상머리 대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눴다면, 시즌2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지만 접점은 없던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깊숙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시즌2 첫 번째 주제는 주식 갖고 왔습니다. 요즘 뭐 장안의 화제죠. 경제평론가 윤지호님,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한상원님, 머니코믹스 총괄 PD 니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윤지호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색한데요. 이 앞에도 굉장히 젊은 분들 계시고 자꾸 젊은 분들 이렇게 하면 나누지 마세요. 요즘 특히 우리 신구 세대 갈등이 많잖아요. 신구. 예.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에요. 젊은 데 가서 떠들지 말아라. 할 수 없이 약간 훈계조도 들어가고 곤조들 있잖아요. 저희. 있죠. 왜냐면 예. 내가 옳은 거 이렇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변하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일단 오늘 걱정은 되지만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가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윤쌤님이 저희 머니코믹스 채널에도 몇 번 나와주셨거든요. 아, 진짜요? 좀 인연이 있는데 뭔가 꼰대 좀 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인사이트가 있고 우리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거침없는 인사이트 저희 기대하고 모신 겁니다. 네, 뭐,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네. 건들지 마라.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뭐예요? 너무 어색하세요?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네. 엄청 떨리신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저도 떨려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니니님. 안녕하세요. 고퍼스도 국장이다. 레버리지도 국장이다. 모든 것이 온 세상이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코믹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니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저렇게 프로다 프로. 역시 안녕하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더.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갑자기 나가고 싶어졌어요. 굉장히. 근데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침체된 분위기긴 하지만 변동성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상황인데, 증권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세 분, 사실 접점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에 앞서 저희 세 분의 관계도를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 PD가 또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니니님은 투자자를 보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해 주실 거고, 또 한상원님께서는 종목, 이 섹터를 보시는 걸로 봐주실 거고, 또 윤지호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숲, 경제평론가로서 이 전체 매크로적인 걸 봐주시지 않을까 해서 세 분을 이렇게 모셔봤거든요. 아, 저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들이 뭘 사는지, 뭘 파는지 항상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잘 하는지, 등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일로 오세요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예, 방송에서 또 쇼컷입니다. 예, 얘기도 하고 어. 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원님 어떠세요? 저는 과거의 저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이제 종목이나 산업을 되게 깊게 분석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토스증권 오고 나서는 어떤 그런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좀 여러 개를 보고 있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저희의 고객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분 옆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셰르파 같은 느낌? 투자자도 보고 길도 보고 네. 산업도 보고. 윤지호님 어떠세요? 저 오랫동안 매크로를 했죠. 투자 전략팀장 스트레티스 했었으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넓게 보고 좁게 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딱 하나 보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 뭐냐, 훌륭한 기업이 뭐냐, 네. 매크로에서 경제, 금리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좋지? 이걸 어. 고민하는 거라면 제가 해당되는 거고,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수출 통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거면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다행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제 세 분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상원님 같은 경우 이제 머니그래피 채널 첫 출연이시라면서요? 처음 나왔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왜요? 범 토스로 봤을 땐 가족 아닙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있다가 혹시 투자 얘기하시면 저 한마디만 하고 가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불러주셔야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나오시게 아, 돼요? 오늘도 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게 아니라 저희 팀원분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오. 머니그래피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아, 이렇게 해서 회사 차원에서 나왔다. 네. 심창맨도 나가셨다면서요. 아 근데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느 장단에 제가 이렇게 춤을 춰야. 예. 아, 사실 제가 이런 데 나오는 게 예. 항상 떨리고 좀 부담스럽고 이래가지고 즐기지는 않습니다. 되게 되게 즐기시던데. 제가 여의도에 애널리스트 많이 봐왔거든요. 예. 아 여기 특화돼 계세요. 애널리스트를 이렇게까지 막 활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가 사실은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저희 증권사 리포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얘기하는 그런 리포트를 쓰는 직업인데 그 리포트의 정식 명칭이 조사 분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보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자료로 써내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네. 전략이나 시황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산업 혹은 종목 그걸 좀 깊게 분석해보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토스증권 애널리스트만의 또 특징이 또 있어요? 담당 영역이 없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개인 투자 대상이다 보니까 네. 전에는 그냥 이 자료가 읽는 게 어렵겠지 이런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쓰고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 찾아가서 말로 다 설명할 거니까 몇 네네.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는 직접 찾아가기는 게 어렵고 글과 MTS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컨텐츠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애널리스트의 글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래서 조금 그걸 좀 순화해 네, 주시고. 심화해 주시고 이거는 내용이 덧붙여져야 된다 이런 오. 것들을 해서 그렇게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친구들이 어쨌든 하는 일을 알고 있으니까 종목 같은 거 추천해 달라고 하거나 야 좀 요즘 어때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투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제가 샀어요. 그래요? 그리고 글을 막 써. 아 너무 그러면 좋아. 안 되죠, 안 네, 되죠. 너무 좋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아, 때문에 사실 윤리적인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죠. 네, 그런 투자 너무 못 하게- 남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마더텔에서 처음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 시작할 때 네. 아 이거 제 탑픽입니다. 하면 막 갈 때가 있어요. 음. 이제 아 이걸 내가 샀으면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할 네. 수 있잖아요. 하다가 극복을 했는데 이제 어떤 직업적 정신으로. 근데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얘기가 약간 다르지 않나. 아, 그렇지. 네, 대한민국 요거는- 국민이라면. 요거는 조금 네. 호모가 온다. 온다니까. 솔직하죠. 네, 요거는 솔직하게 그쵸. 아, 요번에는 조금 음. 개인적으로 힘들었고요, 사장님.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노후는 준비해야 되니까 음. 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해서는 아 ETF는 해도 되니까. 네, 네. 아. 비중은 말할 수 없고. 아, 윤지호 평론가님은 사실 경제 평론가, 뭐 문화 평론가, 미술 평론가 이런 쪽은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경제 평론가라는 건 조금 생소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네. 뭐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다녔지만 여의도에서 계속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 퇴직하고 나서 그냥 백지에서 시작한다 의미에서 그냥 평론가로 불러주세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보다 그냥 윤센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근데 이제 퇴직 후에도 어쨌든 이 산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네. 경제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럼 이 증권 산업, 주식의 매력은 뭐길래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돈이죠. 아하.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증권업처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거든요. 뭐 직장 생활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애널리스트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 애널리스트 아닌가요? 아, 너무 좋은 직업이죠. 그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뭐 오, 진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내 생각을 떠들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 그래도 투자를 고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뛰어나진 않지만 요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가질 수 있거든요. 자, 니님 사실 이제 머니코믹스라는 주식 채널에서 맞습니다. PD로 근무 중이신데 원래 이제 그 채널 운영하시기 전에도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주식에? 사실 저는 이제 이전 직장은 3프로TV라고 그 채널에서 또 PD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개인 투자를 막 그렇게 딥하게 하진 않았고 제가 여기서 어쩌다가 주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뭐 윤쌤님 오셨어. 그쵸, 그러면은 그쵸. 뭐 마이크로님 어쩌고 하면은 그게 뭐냐고 뭐냐고, 그치. 그 전날 막 공부하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것저것 좀 주워 들은 거는 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좀 주식을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걸출하신 몇십 년 짬바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모르겠다. 어. 근데 모르겠지만 뭐 일단 하는 거다. 못 먹어도 고. 그런 정신으로 그냥 남들 가는 거 따라가고 잘 가는 거 가고 국회 주식 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표정이 좀 아니 근데 아, 센터장님 보면서 한숨 크게 쉬셨어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왜 하세요? 또 한숨 크게 쉬셨어요. 상무님도 약간 사실 저는 투자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야구 선수가 저한테 와서 뭐 이거 허리를 먼저 내고 한다고 제가 갑자기 맞아. 뭐 어떻게 그 하겠어요. 홈런 타자가 그쵸.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건데 다만 그 재밌게 하시니까 네. 시장에 재미감 내시는 건 그냥 양해하시라. 아 재미에 대한 피를 또 내야 재미에 대한 되나요? 삐는 내야죠. 네. 처음에 어떤 이렇게 시작할 때의 모습과 좀 무르익었을 때와 정말 농익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까지 이런 생각이 참 들면서 자 오늘 증권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 분 모시고 한간에 떠도는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 이 자리에서 코스피가 4천 넘었다고 되게 기뻐하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킹헤지 시즌 1 재테크 편 업로드 기준으로 코스피가 4,140선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때 10만 8,400원, 하이닉스가 56만 6천 원. 그때 전재산 넣었어야 되는데. 그 재테크 편에 댓글이 정말 성지 댓글이 많이 있어요. 이때만 들어왔어도 맞아. 우린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랑 지금을 좀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 상황이 좀 어떻게 변했다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주식을 아예 몰랐던 친구들도 진짜 올해부터는 투자를 무조건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서 느껴지는 거는 우리 가족 단톡방, 친구들 단톡방. 항상 만나면 주식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연애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 또 많이 하고 뭐 드라마 본 거 얘기하고 이런데 요즘은 만나면 뭐 샀어? 샀어? 팔았어?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문화 자체가 좀 바뀐 것 같고 주식이 빠지고 오르고에 대해서 하루하루 엄청나게 딥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MTS를 이제는 거의 10분 단위로, 막 30분 단위로 엄청 더 긴밀하게 이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관심이 확실히 좀 더 많아졌죠. 네. 상원님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럼 최근 국내 주식 투자율이 증가한 게 지금 데이터로 보이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규 계좌라고 그러죠. 이제 주식 계좌를 새로 네. 투스증권에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2023년 4년에는 한 100만 계좌 1년 동안 그 정도가 새로 이제 오셨는데 작년에 이게 한 150만 정도로 늘었거든요. 오,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1년치를 넘어섰을 정도. 150만을 넘었어요. 네, 150만을 올해 상반기에만 이제 넘어서서 그만큼 좀 계좌 개설도 많이 늘고 있고 그 안에서 비중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2030 분들이라고 더 유독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2030, 4050 그런 다양한 연령대에서 지금은 투자에 열정적으로 나서고 계신 것 같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저도 주변에 남성분들은 원래 사실 주식 얘기 많이 하고 봐왔으니까 근데 여성분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맞아요. 만들었다는 친구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범 국민이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지영님도 이번에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전 전공이 사실은 제가 파이낸스를 네.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부터 전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은 있었으나 확실히 이제 국장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건 이번을 통해 고백한 건데 아무래도 국장이 정말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확실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국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와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 확실히 좀 20대 분들은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고 특히 우리 토스증권 사용해가지고 실시간 거래대금 순으로 딱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밤에 튀는 거 있으면 단타도 한번 치고 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는 어쨌든 M7 돈 잘 버는 기업들 위주로 사실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뭐 올해부터는 사실 삼전 닉스 이런 거 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저희 머니코믹스의 주식은 지금이라는 주식 대표 컨텐츠가 있는데 사실은 1, 2부로 나눠져 있어서 1부는 보통 시황 얘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뭐 섹터별 애널리스트들을 주로 모셔요. 그래도 이거 주식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을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사실 그렇게 코너를 짰던 건데 최근에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일단 관심이 없어요. 동접자가 떨어집니다. 눈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동시 접속자나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삼전 닉스 해주시는 분, 매크로 얘기해주시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섭외를 좀 많이 하기는 하죠 최근에는. 기관들도 요즘 어떻게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관련 주식들로 70%씩 채워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개인 투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와 뭐 기관도 주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평가를 새롭게 받거나 EPS라는 거가 이익이고 PER이 평가인데 두 가지 곱한 게 주가예요. 10년 뒤에 AI 세상 안 열리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네. 그럼 올해 장은 철저하게 EPS에 대한 어떤 기대로서 올라온 장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주도해온 거죠. 실적이 좋아질 건 알았지만 이렇게 2배 이상 뛰었잖아요. 이렇게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을 좀 다 하셨어요? 이거 윤쌤님이 2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저희 채널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댓글이 업데이트가 돼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제 국장 타임이 온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아니, 뭘 보신 거죠? 예언자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좋다고 했던 건데 네. 좋게 해석들을 하시는 거죠. 그때는 국장이 되게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갈라졌잖아요. 전 세계가. 중국이 세계 경제에 과거처럼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반도체 회사들에게 기술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들어오게 해주면 중국 바로 따라잡을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다 보니까 한국이 좋아지는 데가 있고, 근데 사실 누가 알겠어 이렇게 좋아질지는. 근데 이렇게까지. 확실한 거는 네. 반도체가 너무나 공급 부족이 병목이 생겼던 거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게 보이고 있었잖아요. 아, 그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수라는 게 반도체 파생 상품 같지 않아요. 반도체 파생 상품이에요. 왜냐면 시가총액 60%가 반도체니까. 그렇죠. 너무 이 좋은 두 기업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커진 게 첫 번째 원인이고 여기다 레버리지 ETF가 들어왔는데 너무 거기에 돈들을 많이 넣었어요. AUM이 너무 커요. 네. 이 정도 크기면 이게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이 변동성이 어떻게 해야 주냐? 반도체가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변동성과 쏠림 이 두 단어가 어쩌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화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상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사실 좀 쏠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쏠린 이슈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게 현실 경제랑 전혀 무관하게 어떤 밈주식처럼 열풍이 돼서 근간 없이 올랐는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연초 대비 몇 배가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두 번째로는 변동성 아무래도 근데 제가 변동성 얘기를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는 저는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콘텐츠 매니저분이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아, 오늘 시장이 잠잠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딱 봤는데 코스피가 3~4%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잠잠하다고 진짜요? 느끼는 거예요. 와, 충격적인. 그러니까 3~4% 움직인 거는 승에 안 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옆에서 3~4%가 코스피 3~4%가 움직이는데 잠잠한 시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것이 조금 개인적인 많이 바뀌었구나 시장이. 그렇죠. 사이드카 이제 걸려도 또 그러나 보네. 익숙해. 또 왜냐면 올해 역대 최다로 사이드카 많이 맞아요. 걸렸다면서요. 맞아요. 들으니까 더 걱정되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예. 상원님은 요즘 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최근의 상황들이 일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네. 이런 변동성 장세, 나의 계좌가 빵긋 웃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잘 해야 한다.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황을 보고 트래킹 한번 넣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래 주가가 오르면 컨빅션이 든다고. 그럴 때 시장이 꼭 맞아. 이렇게 혼을 내면 이게 맞아. 그 다음 복구하는 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 원칙을 좀 정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지금은 조금 넓혀놨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맨날 손절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손절해야 막 돼요.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손절을 한다라는 건 내가 투자한 거에 손실을 본 거니까 제 스스로 저한테 내리는 벌이에요. 너 투자 고민 깊게 안 했어.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손절률에 닿았고 너는 이걸 팔아야 돼. 근데 벌을 계속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맞을 짓을 했나? 이 정도 잘못은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운신의 폭은 내가 넓혀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정을 저 스스로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피할 수 없어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쵸? 관리를. 네. 그러니까 재무이론에서는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변동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위험이야. 내 돈이 깨지는 게 위험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주주서원에서 위험에 대해서 영구 자본 손실이라는 표현했어요. 내 돈이 깨지면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가져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위에 있으면 신경이 안 쓰이죠. 그렇죠. 신경이 안 쓰이죠. 그러니까 니님이 아마 장기 계좌는 되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싸게 들고 있으니까 한 100%, 200% 먹으면 위에서 8%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1000%예요. 1000%요? 하이닉스.
진짜? 와 대박인데. 아 근데 옛날 계좌. 저는 이제 장투 계좌, 단타 계좌가 따로 아, 따로 있어가지고 있으시니까. 몇 개 없는 거. 그거는 보통 계좌의 중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야. 그렇죠.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 위험한데 내가 장기적으로 싸게 가져왔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변동성이 위험하지 않나요? 내가 가져온 가격이 위에 있으면 변동성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멘탈을 견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걸 제어할 것이냐? 이 변동성의 노출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이닉스의 일간 변동성이 8.9%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평균 시장의 변동성이 5.7%. 보통 자산 배분할 때 그 정도 변동성 나오면 현금 비중을 확 늘려야 돼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2달 정도의 변동성은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든 장이에요.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맞아요. 거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죠. 그렇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죠. 책에. 테니스 선수가 될 때 프로 선수들은 저 구석구석에 공을 찔러 넣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추어 선수가 그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는 공을 넘기기만 하면은 이깁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뛰어난 투자자는 소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투자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호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항상 이제 그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역대 너무 유명하신 투자자들이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셨잖아요. 명언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게 정말 지금 현실 시기에 이렇게 변동성 큰 이런 세상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 원칙들이 지금도 적용된다고 보세요? 그리엄이 1949년에 현명한 투자 책이 나왔는데 네. 당시에는 재무제표라는 게 공개도가 낮았으니까 싼 기업 사서 팔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가치 투자란 개념으로 유행을 했지만 네. 버핏은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기업을 적절하게 팔아라. 네. 해자란 개념을 가졌죠. 계속 진화하죠 이것도. 어. 근데 흐르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가만 봐서는 절대 투자자로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되게 흐르는 맥락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좋지? 가치라는 거 뭐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는데도 돈을 벌게 하라. 뭐 그러면 비슷한 말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자고 있을 때 이 현금이 자꾸 이 예금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실 현금을 놔둬야 된다는 건 알지만 뭔가 현금을 가만히 둘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 병이 있어요, 저희 개미들에게.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올라갈 때 그때는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친구랑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하나 팔아가지고 아 잠깐만. 더치페이를 했어요. 장이 아직 열려 있거든. 잠깐만. 월요일날 내가 장 열리면 보내줄게 하고 주식을 하나 팔아서 그치 바로 또 안 들어오니까. 네, 그냥 아. 탈탈 털어가지고 다 주식으로 다 넣었어요. 와 정말 100%. 생활비도 없는 거네. 생활비 없죠. 그리고 경조사 있을 때 삼성전자 하나 팔아야 돼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멋져요. 와 진짜로 진심. 그 정도로 컨비션이 있었던 거잖아요.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하셨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한번 이렇게 해도 돼요. 5, 60대에서 주식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복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시장은 낯설지만 이제 국내 투자자는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컨텐츠도 많아지고 기술도 좋아지니까 사실 토스만 하더라도 딱 봤을 때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도 좀 더 쉽게 다가가는 것 같은데 지호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전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네. 애널리스트로서 과거의 젊은 투자자들의 특징이나 심리는 좀 뭐였다고 보세요? 지금과 비교를 자꾸 하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우리 세대는 참 축복받은 세대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직장에서도 잘 승진했던 편이고 부동산도 적절하게 갖고 있으면 알아서 커지면서 올랐고 과거에는 주식이 뭔가 소수의 리그였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 정보에 의존적이었고 그때는 선수들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때와 너무 다르잖아요. 대중이 들어와서 만든 움직임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때와 다르다. 들어온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코인도 해보고 막 이런 세대가 들어와서 그런지 네.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야수의 심장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과거와 다르게 특히 더 증권 산업, 증권 투자에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진국이라는 건 참 재미없는 사회가 시대인 거예요. 빈부격차도 잘 좁혀지기가 힘들고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미약하고 그나마 음. 할 수 있는 게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 어느 정도 나의 신분 상승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갖다가 무슨 열풍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들어난 생각인데 젊은 세대 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모든 자산들은 다 같이 놓고 보는 거지 주식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금융상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럼요. 옛날에는 말씀 주셨듯이 어느 정도 착실하게 하면 돈도 모으고 집도 하나 뭐 마련할 수 비싼 건 있고.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어떤 시기였다면 요즘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AI를 결국 못 따라가고 어쨌든 이 정해져 있는 파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좋은 일자리 대기업에 못 가면 주식으로라도 뭔가 좀 일어서야겠다,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포모가 오는 거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어차피 연봉 100만 원, 200만 원 올라. 어차피 해봤자 저 부장님처럼 돼. 그러면 회사에서도 사실 크게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저는 사실 포트의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뭐 커뮤니티나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스크린샷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 빼고 지금 이렇게 막 몇십억씩 다 벌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미치겠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현실은 시대가 없고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그 사람들을 절대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이렇게 다리를 쩍쩍 벌리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는 영원히 못 따라간다는 어떤 공포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짜 딱 그 포모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세대는 막 뭐 슈퍼카를 타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벼락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벼락 거지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와닿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20대, 30대 투자자들이 뭔가 큰 금액을 번다기보단 맞아요. 진짜 치킨 먹을 때 치즈볼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콜라 큰 거, 큰거 1.25L. 먹어. 짠 거 350ml 말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상원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진짜 너무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제가 여기다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갑자기 진심으로 네, 말씀하셔가지고 진심이에요. 2030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했을 때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래서 누가 부동산을 사서 혹은 집 아파트를 마련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듣기가 어려운데 주식을 통해서 어떤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요새는 많이 정말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 친구들은 뭘로 부의 창출이 일어나고 있지를 봤을 때 어떤 주식이라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2030에게는 조금 접근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그 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급하다고 누구나 빨리 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잘 앞으로 얼마큼 내가 내 속도로 잘 나아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내가 무조건 제일 빨리 나가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욕심의 구간에서 항상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 주변에도 사실 많이 하고 진짜로 저는 투자를 반려 투자처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큽니다. 마음도 계좌도 다. 2030은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하는 얘기가 되게 공격적이다. 누구보다. 좀 더 과감하고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특징들은 왜 일어난다고 좀 보세요? 왜 그러시죠? 저희가요? 사실 저도 주변에 들어보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크긴 하지만 도파민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요? 예. 사실 저는 주식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공감했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재밌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솔직히 올라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커뮤니티나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윤쌤님의 말씀 들으면서 삼성전자 이래서 올랐구나.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도파민이 있고 이 친구 왜 내 생각대로 안 갔지? 안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는 그 자체가 그냥 게임처럼 도파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올랐을 경우에도 좋고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뺐는데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것도 상당히 쾌감이 있고. 예,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점점 뭐랄까 주식
정보가 다 숙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 투기하듯이 레버리지를 끌어쓰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이 되어가는 양상도 좀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제 주변 친구들은 확실히 변동성에 익숙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10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친구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초 자산이 이미 반도체 3배짜리야. 거기에다 10배를 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는 본주의 30배야 라고 했던 옆에 있는 애가 아니야 10배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3배잖아. 아 3배가 기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나랑 이미 다르구나. 나는 저들과 다른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꼈던 적이 요즘은 있어요. 본주가 0.3주예요. 한 주가 아니고. 네, 그게 디폴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쪽의 국민성도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3배짜리 하이닉스 ETF가 여기 해외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ETF를 누가 거래했냐 했더니 한국 사람이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갖다가 감당하면서 투자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 이탈리아 사람보다 더 우리가 화끈한 것 같아요. 역시 불닭볶음면. 그렇죠.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차곡차곡 모아서 이거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안전한 것도 알고. 근데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잃었을 때 2배로 잃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1,000만 원으로 하이닉스에 넣었으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2,000만 원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10만 원, 20만 원으로 차곡차곡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면. 그러니까. 아니 전에부터 거짓말 하시는 건데 10만 원, 20만 원 아니시잖아요. 왜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그렇다는 삼성전자 거지. 한 주가 30만 원인데 뭐. 아니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아서 언제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희는 레버리지를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투자하냐면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거래대금 순위도 높고 사람들이 이걸로 돈 버는구나. 이 수익률 같은 거 보면은 이걸 몰랐던 사람들도 레버리지 상품이 있네. 그리고 뉴스에 맨날 레버리지가 나와.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거 수익률 좋네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빠지는 날에도 이렇게 노출이 위로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대의 사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위험하구나. 하나만 계산해 보면 돼요. ETF 상장한 날 이후에 전자가 그저께까지 플러스였어요. 근데 왜 동일한 날 상장했던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거의 11%가 있다는 거죠. 이걸 실체를 알면 되면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이걸 왜 함부로 하는 거냐면 모르니까 하는 거죠. 맞아요. 2배랑 2배 먹을 수 있다.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어떡해요? 돈 벌고 어떡해. 싶다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비토하지 많이 말라. 빚이라도 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비토를 그럼요. 돈 많이 권하시는 버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컨비션 있을 때 돈을 조달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땡겨서. 비토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도 된다라고 좀 긍정적으로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레버리지보단 비트가 훨 낫죠. 네? 진짜요? 레버리지보다. 진짜요? 그만큼 레버리가 위험한 거예요. 진짜요? 네. 몰랐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네. 저 잠 깼어요 아니,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일단 비투랑 레버리지는 둘이 테이킹하는 리스크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음해복리 효과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는 하락장, 횡보장에 잃고 상승장에만 벌어라는 뜻이고요. 비투는 하락장에 잃고 횡보고 상승장에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2배씩. 그러니까 횡보장에서 비투는 내가 빚 갚으면 내 원금 그대로예요. 근데 횡보장일 때 레버리지는 이게 음해복리로 녹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이 있어도 둘은 녹아요. 이 둘은 내가 같은 리스크를 일단 테이킹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테이킹하려는 리스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 ETF는 사실 조금 더 높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설명이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그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비용이라는 걸 계산할 때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싼 비용이에요. 빚은 내가 이자를 잘 갚아가면 될 문제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맞아요. 요거 수익률이 높은 건 주식이잖아요. 네. 이거는 매우 비용이 비싼 자금이죠. 레버리지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식에 관련해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비싼 비용이 그쵸, 드는 비싼 자금이에요. 비용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무서운 비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잘못돼서 노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른 거예요. 관리의 문제죠. 결론적으로는 그쵸. 내가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정말, 있느냐의 네. 문제고 핵심이죠. 말씀 주신 대로 뭐 비투를 한다는 건 나는 더 많은 리스크를 지겠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 더 많은 리스크를 지는 것만큼 나에게 컨빅션이 있느냐 1번. 그리고 더 많은 리스크를 내가
관리해낼 수 있느냐 2번. 사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 2번이 안 된 케이스인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 그쵸. 경우들이 있는데 컨빅션만 갖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진 거구나 이런 거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면 좋으면 다 해야죠. 나쁘면 다 안 해야죠. 다 아닌 거죠. 아닌 그러니까 거다. 이런 거죠. 어. 요리를 하는데 이제 일식집 가면 있는 이렇게 서슬퍼런 칼이 있잖아요. 이 칼은 위험하죠. 그래서 셰프님들이 쓰시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일 정도로 이게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칼을 내가 잘 쓸 수 있느냐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쓰다가 내 손이 썰리겠구나를 내가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일식집 갔더니 이런 칼을 쓰시네. 나도 그 칼을 샀어. 근데 집에서 하는 요리는 예를 들어 계란 후라이야. 그래서 계란 껍질을 막 이걸로 깐다? 이런 거는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요리가 뭔지, 그 내가 이 요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이 도구가 정말 저게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셔야 하는 그냥 투자의 툴이다. 이렇게 오늘 최고였어요. 이거 와, 진짜. 와, 이거 일본 진짜. 쇼츠. 정말 오늘 제일 애널리스트 같았어. 네, 그러니까 너무 저 애널리스트예요. 제일 멋있어요. 애널리스트 같았어. 아, 잠 못 자겠네. B2도 뭐 권하시는 건 아니지만 둘 비교해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레버리지가 위험하니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걸 차라리 하셔라. 그 위험 부담을 하실 거면. 근데 그 B2보다 위험하다는 레버리지를 하고 계신 분이 니니님은 여기는 프로니까 해도 되죠. 잘하니까. 잘하니까. 레버리지로 손절 많이 했어요, 근데. 순절하잖아요. 손절하잖아요. 똑같이 말하면 우와, 뭐야, 나 안 거지였어. 되면 끊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네 손절하시네. 네. 진짜. 이게 오늘 또 이제 좀 훈계점 말이 됐지만 정말 제가 겁이 나는 건 저 부분이에요. 어느 날 이게 엇박자를 순간 계좌가 녹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오만한 투자자들의 지적하는 게 있어요. 일시적 저점과 일시적 고점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 맞춰서 매매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다들 맞출 수 없다고 했냐면 하다가 망하는 걸 다 봤으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을 잊지 말아야죠. 저는 만약 이번 장에서 일시적 고점과 일시적 저점을 맞추려고 트레이딩했던 사람들 계좌는 박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박살날 있을 확률도 매우 높다고 봐요. 그거는 좀만 이 시장에서 정말 경계했던 말들의 흐르는 맥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좀 경계하셔야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제 불고 있는 주식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 특성상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머니코믹스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이 좋을 때는 다들 분위기도 좋고 와서 막 댓글도 남기고 근데 하락장이 되면 사실은 조회수가 더 오르긴 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게 물론 우리 채널에는 좋지만 이게 오셔서 일단 욕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내 돈을 잃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결국에는 다들 우울하고 돈 잃고 마음이 안 좋고 그럼 이게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는 이 후폭풍이 저희 채널뿐만 아니고 이 사회 전반에서도 어차피 해도 안 돼.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퍼지다 보면은 이게 주식을 결국에는 영원히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될 맞아.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돈을 번 경험이 계속 쌓여야 계속 시장에 남는 건데 돈 잃고 그러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가 사실 채널로서도 좀 상당히 두려운 지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아, 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저도 유저분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장이 너무 빠지는 날엔 이걸 못 보내겠는 거예요. 맞아, 저도 사람이니까 맞아. 욕 맞아. 먹으면 싫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오늘 필요한 얘기라 이걸 보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콤매분이 누르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막 그런 좀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네. 주식 시장이 조울증이니까 투자자분들도 이 멘탈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시겠구나, 정말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개인적인 걱정은 조금 들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저는 돼요. 오늘 사실 되게 우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아까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장고를 보고서 매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강의를 세종으로 가는데 놀랬던 게 기차 안에서 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식 얘기만 하는 게 옆에랑 앞이 다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요. 아. 일상이 침해된다는 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아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려고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식에 열풍이 불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 정도까지 몰두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몰두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하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못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풍이 주는 피해는 우리가 좀 더 자기 속도를 찾아서 컴다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만 몰두하고. 집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두 분도 혹시 첨언하실 저는 게 오히려 반대의 분들 그런 분들은 잃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럴 순 없죠. 네. 근데 안 잃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그럼요. 어차피 그러면은 길게 보고 우리 이걸로 떼돈 벌고 벼락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먼 미래나 노후를 생각했을 때 생각해봐 너가 생각하는 지금의 물가로 계산된 만큼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없어. 그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식만이 답이야. 주식을 해는 아니지만 그 수단으로서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다양한 투자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안 한다. 내가 현금을 갖고 있겠다도 투자 결정한 거예요. 내가 현금을 갖겠다는. 그렇지. 네, 투자 결정을 한 거고 어.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되게 뭘 한 거고 이건 안 한 거 같지만 이것도 한 거고 이것도 한 겁니다. 하락장에 내가 가만히 있겠다는 선택도 투자 판단을 한 거죠. 한 선택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배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런 과목을 배운 적이 없긴 하거든요. 선택 과목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주식으로 또 잃으신 적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되게 나쁜 거고 잘못 투자했을 때 전 재산이 잃을 수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만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주식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심리적인 이 허들이 굉장히 높고 아 내가 이렇게 한 달 내내 피땀 흘려서 번 월급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거는 내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벌려면 리스크도 있어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를 저는 아예 몰랐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돈을 안 넣더라도 한 주씩 두 주씩 넣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식을 하기 전에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선순환. 네, 럼프 형이 전날에 SNS에 또 무슨 똥글을 썼지? 이런 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인도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똑똑해졌다고 착각할 정도로 많이 보게 되죠.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식 열풍 자체가 나쁘지만은 않은 게 물론 돈을 잃으신 분들도 있지만 뭔가 이런 투자에 대한 문화가 좀 전반에 퍼져서 반강제적으로 투자의 금융에 대한 어떤 지식이 올라갔다, 지능이 올라갔다 이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사실 예전부터 그냥 저는 항상 권했던 게 주식을 한 주만 사라. 아 맞아. 한 주만 사놔도 사실은 관심이 생기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걸 하나 이렇게 넣어놔야 자기 일이 돼야 사실 그럼요. 관심을 갖고 내 얘기가 되는 순간 여긴 또 내가 아는 만큼 나의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저는 주식 투자 열풍? 물론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흐름,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 그걸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전 합니다. 네. 또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분께 뭔가 조언을 드린다면 자신에게 맞는 핏을 빨리 찾아라. 근데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 저는 잠을 한번 못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넣어봐야 내 깜냥도 알고 어디까지가 내 리스크 테이킹이 감당한 부분인지도 오히려 그때 알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을 일로 시작하기 전에 대학생 때 이제 펀드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날려 먹었었거든요. 그때 알바 열심히 한 돈을 다 갖다 넣고 무슨 깡으로 군대를 가요. 근데 군대에서 금융위기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고 막 눈물도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만큼의 내가 느낄 만큼 경험을 하려면 저는 더 많이 잃어야 되거든요. 저의 이제 가족들까지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잃어야 제가 그만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급적 빨리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지금 넘어져야 생채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지면은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안 넘어지면 안 되나요? 안 넘어지면 근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넘어지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네. 또 잃어야 공부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잃어야 물려야 공부합니다. 물론 안 벌고 공부하시면 안 잃고 공부하시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반려 투자를 좀 옆에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자꾸 또 부정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니니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투자를 해야 내가 부지런해지거든요. 맞아요.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투자를 시작하면 따지게 보기 시작해요. 아, 차 살 돈 있으면 이걸 여기다 넣을까?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아마도 더 현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중간에 잠깐 말씀, 이건 진짜 제 소신인데 저희 같은 세대가 돈을 벌기에는 시간이 짧을 수가 있지만 젊은 세대는 매우 매력적인 시기에 들어간다 봐요. 저는. 그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GDP랑 시가총액을 비교한 데이터죠. 네. 미국은 거의 금융이 실물 경제 2.6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10년간.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세상은 우리는 반도체 때문이었지만 하여튼 순식간에 따라잡았어요. 일본을 지금. 네네네네. 어쩌면 우리도 실물 경제가 제한적인 가운데 금융시장을 통해야지만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최근에 백화점 그렇게 잘 된다고 들으셨을 때 백화점의 실적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맞아요. 한국이 국뽕이 아니라 AI 시대가 되면 한국의 제조업은 매우 매력적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반도체만 보이시지만 한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면 뭐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매우 변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도 현명한 미래는 의심하셔야 돼요. 흐릿한 세계가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뭔지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되어 있지만 달려오는 거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잡을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고 자신의 핏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누구도 사실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은 몸소 또 체험해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신규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버리지가 뭔지 모르면서 레버리지 고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얘기 한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킹 헤즈 시즌2 첫 번째 시간 윤지우 평론가님, 한상원 애널리스트님, 니니 PD님과 함께 증권 산업에 대한 얘기,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엔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